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살펴볼 이 자료들은요, 일본 정치에 좀 새로운 바람이 부는 건가?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히 그 자료 중 하나에서 표현이 아주 인상적이던데요. 잔잔했던 일본 정치가 갑자기 헤비메탈처럼 격렬해졌다. 와, 상당히 강렬한 비유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그냥 나온 말이 아닐 정도로 일본 집권 자민당 LDP의 새 총재로 뽑힌 다카이치 사나에 이 인물의 등장이 여러모로 좀 파격적이긴 해요. 자료들을 보면 그녀가 조만간 일본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오늘은 바로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다카이치 사나에가 과연 어떤 인물인지, 또 그녀의 리더십이 일본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본 최초 여성 총리라는 타이틀 자체만 해도 뭐 역사적인데 주인공이 헤비메탈이라니 와, 이거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다카이치 사나에라는 인물 그리고 그녀가 앞으로 이끌 일본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파헤쳐보죠. 우선 자료들 보니까 그녀 별명이 불꽃, 파이어볼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젊은 시절에 헤비메탈 밴드 드러머였다는 이력이 확 눈에 띄네요. 네네. 딥퍼플의 던 같은 아주 강렬한 곡 들으면서 스트레스 풀고 정치인이 된 다음에도 가방에 드럼스틱을 넣고 다녔다. 이 일화만 봐도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네, 그런 에피소드들이 이미지를 아주 강렬하게 만들죠. 근데 이게 뭐 단순히 에너지만 넘치는 인물은 아니고요. 자료들을 좀 종합해 보면 중요한 점이 소위 정치 명문가 출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아버지는 경찰관, 어머니는 회사원.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고 사회생활은 방송 기자로 시작했어요. 기자 출신. 네, 그러다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당시에 여성주의자로 알려졌던 민주당 하원 의원 퍼트리샤 슈로더 밑에서 잠깐 일했던 경험도 있고요. 잠깐만요. 미국의 여성주의자 의원 밑에서 일했다고요? 이건 좀 의외인데요. 지금 그녀의 정치 성향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혹시 이 경험이 그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자료에 뭐 특별한 언급이 있나요? 자료에서는 그 경험 자체가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줬는지 뭐 깊이 파고들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 이후에 일본으로 돌아와서 아시다시피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자민당 내의 대표적인 우파 정치인으로 성장했다. 이 점을 더 부각하죠. 아, 아베라인이군요. 그렇죠. 꾸준히 정책 연구에 매진해서 정책통으로 불렸고 또 스스로도 영국의 마가렛 태처 전 총리를 존경한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확실히 보수주의 노선을 걸어온 거죠. 그렇군요. 이런 배경들, 그러니까 세습 정치인이 아니라 자수성가형 인물이라는 점, 또 정책 전문가라는 이미지, 그리고 거침없는 발언 스타일, 이런 것들이 대중의 시선을 끄는 요인인데요. 하지만 자료는 그녀를 예를 들어 도널드 트럼프처럼 기존 질서를 막 파괴하려는 그런 포퓰리스트와는 좀 결이 다르다 이렇게 분석해요. 아, 트럼프와는 다르다. 네, 미야케 구니히코라는 전 외교관의 말을 빌리면 그녀는 진정한 보수주의자, 오히려 현상 유지에 더 가까운 인물, 이런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겉으로 보이는 강한 이미지나 발언과는 달리 실제로는 기존 보수 질서의 수호자 역할에 가깝다. 이런 분석이네요.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그럼 자민당은 왜 그녀를 선택했을까요? 자료들이 몇 가지 배경을 제시하는데요. 우선 최근에 일본 우선주의, 이걸 내세우면서 등장한 산세이토라는 신생 정당이 있거든요. 네, 산세이토. 극우 성향이죠. 맞습니다. 이들 같은 극우 정당들이 부상하는 것에 대한 좀 위기감이 작용한 것 같아요. 산세이토가 기존 자민당 지지층 일부를 흡수하면서 세력을 넓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의 강경한 민족주의나 반이민 정서 이런 거에 맞서서 자민당의 보수 표심을 지키려면 다카이치 같은 인물이 필요하다. 이렇게 본 거죠. 아, 집토끼 단속용. 뭐 그런 건가요? 그렇죠. 실제로 자민당이 최근 선거에서 그 오랜 연립 파트너인 공명당이랑 합쳐도 양원에서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정치적 기반이 좀 약화된 상태예요. 네, 위기 상황이군요. 이런 상황에서 다카이치의 강경한 이미지가 오히려 당의 구심점을 좀 강화하고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그녀가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외국인에 대해 좀 비판적인 발언을 해서 당내에서조차 논란이 됐었거든요. 네, 기억납니다.
그런데도 당원들의 거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그 유력 주자였던 고이즈미 신지로를 꺾었잖아요. 이게 그걸 보여주는 거죠. 자민당 내부의 어떤 정치적 계산, 또 위기감이 맞물린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그녀가 펼칠 정책 방향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료들은 공통적으로 그녀를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정치적 계승자로 평가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경제정책 면에서 아베노믹스의 영향을 아주 짙게 받았다고요. 맞습니다. 아베노믹스의 상징이었던 세계의 화살 있잖아요. 네, 재정 확장, 금융 완화, 구조개혁. 그렇죠. 그중에서 앞에 두 가지, 그러니까 과감한 재정 확장하고 금융 완화, 이걸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그녀는 재정 지출을 늘리고 일본은행의 그 완화적 통화 정책을 유지하거나 어쩌면 더 강화하기를 원한다고 해요. 더 강하게요? 네, 심지어 유권자들 불만을 좀 달래려고 네 번째 화살이라면서 감세 카드까지 제시하고 있고요. 아베노믹스 계승이라? 근데 아베 총리 때랑 지금 경제 상황은 상당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때는 디플레이션 탈출이 목표였다면 지금은 오히려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 아닌가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일본 소비자 물가지수도 이미 3년 연속으로 일본은행 목표치인 2%를 넘어서고 있다면서요. 바로 그 점이 다카이치 경제정책의 가장 큰 딜레마자 어쩌면 위험 요인입니다. 자료들도 한결같이 이 점을 우려하고 있어요. 아베는 디플레이션이라는 차가운 적과 싸웠다면 다카이치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뜨거운 적과 싸워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재정 지출 확대하고 감세까지 한다. 이건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욱 부채질할 수가 있는 거죠.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격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또 이게 국가 부채 부담을 늘리고 엔화 가치를 더욱 떨어뜨릴 가능성도 크고요. 물론 엔화 약세나 재정 부양책이 일본 주식 시장에는 단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신호일 수도 있어요. 수출 기업들 경쟁력 높아지고 정부 지출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거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요. 주식 투자자들은 좋아하겠네요. 근데 이게 동시에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서 일반 가계에는 부담을 키우고 또 채권 시장에는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해서 불안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결국 주식 투자자들은 웃을지 몰라도 수입품에 의존하는 서민들이나 또 안정성을 중시하는 채권 투자자들은 불안할 수 있겠군요. 그렇죠. 양면성이 있는 거죠. 그럼 아베노믹스의 그 세 번째 화살, 구조개혁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것도 그대로 가나요? 이 부분에서 아베와 다카이치의 좀 차이가 드러납니다. 자료에 따르면요, 다카이치가 말하는 세 번째 화살은 아베가 추진했던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라던가 노동시장 유연화 같은 그런 전통적인 의미의 구조개혁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요. 다른가요? 네. 대신 위기관리 및 성장 투자 이런 이름 아래서 예를 들면 반도체 공급망 강화, 경제안보 같은 특정 산업 분야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고 투자하는 어떤 새로운 형태의 산업 정책에 더 가깝다 이렇게 분석됩니다. 경제정책은 아베의 큰 틀을 따르면서도 세부 내용이나 당면 과제는 상당히 다르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외교 및 안보 정책으로 넘어가 보죠. 이 부분이야말로 그녀의 그 헤비메탈적인 면모가 가장 잘 드러나는 분야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자료들은 그녀를 상당히 매파적인 인물로 분류합니다. 국방 예산을 대폭 늘리고 방위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일본의 재무장을 제한하는 평화헌법 개정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헌법 개정까지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아베 전 총리처럼 과거 역사 문제에 대해서 수정주의적인 시각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야스쿠니 신사 참배도 그렇고 그 가미카제 조종사랑 사랑에 빠지는 소녀 영화 팬이라고 밝힌 점도 그렇고 일본의 과거 침략 행위를 서구 식민주의에 대한 방어였다 이런 식으로 보는 듯한 시각. 자료에 이런 부분들이 언급되는데 아무래도 논란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죠. 특히 그 야스쿠니 신사는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2차 세계대전 A급 전범들이 합사되어 있어서 한국이나 중국 같은 주변국이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하는 아주 상징적인 장소죠. 맞습니다. 그녀의 이런 역사인식과 행보는 일본 내 민족주의적 우파 성향 유권자들에게는 강하게 어필할 수 있겠죠. 하지만 외교적으로는 이건 엄청난 부담이자 위험 요소입니다. 신각수 전 주일 대사의 지적처럼 과거사에 대한 반성적 태도가 부족하다는 인상을 주면서 주변국, 특히 한국과의 관계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어요. 최근에 좀 풀리나 싶었던 한일 관계가 다시 얼어붙을 수도 있겠군요. 네, 어렵게 개선의 실마리를 찾은 한일 관계
관계가 다시 경색될 수 있고 당연히 중국과의 갈등도 심화될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주변 국가의 관계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을 텐데요. 특히 요즘처럼 중국이 군사적으로 부상하고 또 북한이랑 러시아가 밀착하는 이런 동북아 안보 환경을 보면 오히려 한미일 공조가 더 중요해지는 상황 아닌가요? 바로 그 점이 그녀에게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들도 이 점을 지적하고요. 아무리 그녀가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더라도 총리로서 현실적인 외교 안보 전략을 펼치려면 한국, 미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걸 무시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네, 그렇죠. 특히 미국과의 관계는 아주 중요한 변수죠.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체결됐던 그 5,500억 달러 규모 무역 및 투자 협정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재협상 가능성을 슬쩍 내비쳤다가 곧바로 철회하는 등 벌써부터 좀 미묘한 줄타기를 하는 모습도 보였거든요. 아, 간을 봤다가 바로 꼬리를 내린 건가요? 뭐 그런 셈이죠. 그래서 이달 말로 예정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일이 그녀의 외교 스타일을 좀 가늠해볼 첫 번째 시험대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경제도 그렇고 외교도 그렇고 참 강한 신념과 현실적인 제약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군요. 이제 국내 정치와 사회 문제로 시선을 돌려보죠. 이 부분에서도 그녀의 문화전사 같은 면모가 드러난다고 하는데요. 네, 대표적인 게 그 부부가 결혼 후에도 각자 원래 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부부 별성제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아, 부부 별성제 반대. 네, 이게 일본 내에서는 성평등 문제의 어떤 중요한 상징처럼 여겨지는 사안이고 여론조사에서도 다수가 찬성하는 이슈거든요. 그런데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은 인물이 오히려 이 제도에 반대한다. 이건 상당히 좀 모순적으로 비춰질 수 있죠. 와,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스스로는 유리천장을 깨고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오르려고 하면서 다른 여성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정책을 지지하는 셈이니까요. 그렇죠. 외국인 노동자나 관광객에 대한 강경 발언도 논란이 되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나온 발언인데 이건 아마 앞서 언급했던 그 산세이토 같은 극우 정당에 빼앗긴 보수층 유권자들을 되찾으려는 좀 계산된 전략일 수 있어요. 네, 표 계산이 깔려 있다. 하지만 이런 발언은 자민당 내 온건파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고 결국 사회통합보다는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 이런 비판을 받았죠. 그래서 자료 중 하나는 이런 접근 방식이 장기적으로 포퓰리즘을 자극하면서 헤비메탈 콘서트처럼 결국 불길 속에서 끝날 수도 있다는 상당히 강한 경고를 보내기도 합니다. 불길 속에서 끝난다. 와, 표현이 정말 살벌한데요. 게다가 그녀 앞에는 정치적으로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요. 네, 중요한 점인데요. 그녀가 아베 전 총리와는 달리 의회 내에서 안정적인 다수 기반을 확보하지 못한 소수 정부를 이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 소수 정부? 네. 자민당 내에서도 그녀의 기반은 상대적으로 좀 취약하고요. 또 오랜 연정 파트너인 공명당 있지 않습니까? 네, 공명당. 이 공명당은 그녀보다 훨씬 온건한 노선을 지향하기 때문에 벌써부터 좀 불안감을 내비치고 있어요. 공명당은 아시다시피 불교계 종교단체인 창가학회를 지지 기반으로 하는 정당이라 평화주의나 복지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그렇죠. 타카이치의 강경 노선과는 좀 결이 다르죠. 네, 그래서 충돌할 가능성이 높죠. 만약 그녀가 총리가 된 후에 초기 내각이나 당직 인선에서 자신과 가까운 측근들만 너무 중용한다면 당내 온건파나 공명당과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념적인 목표를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다 보면 아베 전 총리가 첫 번째 임기 때 그랬던 것처럼 지지율이 급락하고 정치적 혼란 속에서 단명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녀가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좀 유연해져야 할까요? 자료들은 대체로 아베 전 총리가 그 실패를 딛고 두 번째 임기에서 보여줬던 실용주의 그리고 유연성 이걸 좀 배워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아베 전 총리의 전기를 쓴 작가 오시타 에이즈는 아베의 영리하고 현실적인 측면을 본받기를 바란다. 뭐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고요. 아, 결국 현실 감각이 중요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즉 자신의 강한 이념적 색채는 유지하더라도 현실 정치의 복잡한 역학관계 속에서 타협하고 균형을 잡는 능력, 이게 장기 집권의 관건이 될 거라는 분석입니다. 자, 그럼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당신께서 주신 이 자료들을 통해 본 타카이치 사나에라는 인물은 와, 정말 여러 얼굴을 가진 복합적인 인물입니다. 네, 그렇죠. 정치 엘리트 가문 출신이 아닌 자수성가용 인물이자 강한 민족주의적 성향을 가진 정책 전문가이고 마가렛 태처를 존경하고 무엇보다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은 인물.
그녀의 등장은 일본 정치가 이전과는 확실히 다른, 보다 좀 강경하고 논쟁적인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이걸 분명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녀의 경제 정책은 아베노믹스의 연장선상에 있지만 인플레이션이라는 아주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고요. 외교 및 안보 정책은 강한 신념과 현실적인 제약 사이에서 그야말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죠. 네. 국내적으로는 문화 전사로서의 면모가 사회적 논쟁을 계속 불러일으키고 있고 정치적으로는 취약한 기반 위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스스로는 여성 리더십의 역사를 쓰면서도 정작 여성들의 권익 신장과는 좀 거리가 있는 듯한 정책을 내세우는 그 모순적인 모습, 이건 앞으로 계속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 점이 참 흥미로운 지점이죠. 일본은 지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타카이치의 리더십은 일본의 경제, 사회, 그리고 국제관계의 방향을 크게 바꿀 잠재력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소수 정도라는 현실, 당내 분열 가능성, 그리고 녹록치 않은 지정학적 환경이라는 강력한 제약 요인들 또한 분명히 존재하죠. 결국 그녀가 자신의 강한 이념과 정치적 현실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아 나갈지, 그게 그녀의 성공 여부, 나아가 일본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다카이치 사나에라는 인물을 둘러싼 여러 이야기들을 살펴보셨는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미국의 여성주의자 의원 밑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고 또 스스로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라는 유리천장을 깨는 역사적 성취를 눈앞에 둔 타카이치 사나에. 그녀가 총리라는 현실 정치의 거센 압력과 어떤 타협 속에서 부부 별성제 반대와 같은 자신의 그 보수적 신념들을 과연 어떻게 지켜나갈까요? 아니면 어쩌면 변화하게 될까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앞으로 펼쳐질 그녀의 행보를 저희와 함께 꾸준히 지켜보면서 찾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